페이크. 로버트 기요사키 지음. 가짜돈 찍어내기. 역사는 반복된다. 가짜돈을 찍어내는 것은 그리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은행체제는 모두 가짜돈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다. 가짜돈을 찍어내는 것이야말로 은행이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은행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수천 년 전부터 돈을 발행할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금융파생상품시장, 그리고 다른 수많은 시장들 역시 돈을 찍어낼 권리를 갖고 있다. 위조업자들은 진짜 가짜 돈을 찍어낸다. 당신도 합법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 면허도 필요 없이 말이다. 교훈.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물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교육제도가 학생들에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학생들에게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실체다. 세계 역사에서 돈을 찍어낸 사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돈을 찍어낸다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은 작고 고립되고 국지적으로 발생했으며 대개 작은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몇몇 현금 강탈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거대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중국은 기원 후 618년에 세계 최초로 종이화폐를 발행했다. 마르코 폴로는 중국을 여행하던 중에 종이돈에 대해 알게 되었고 후에 지폐는 서서히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로마 제국은 원정 전쟁 때문에 부채가 쌓이기 시작하자 니켈과 주석 같은 저렴한 금속으로 금화와 은하의 순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미국 식민 개척지는 독립전쟁 당시 가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남북전쟁 때 남부연합 역시 컨페더레이트 달러를 찍어냈다. 독일은 1920년대에 수조 달러에 달하는 가짜 돈을 발행했다. 이렇게 찍어낸 가짜 돈은 2차 세계대전과 아돌프 히틀러의 정치적 부상, 이어 수백만 명의 유대인 및 다른 죄 없는 이들의 학살로 이루어졌다. 짐바브웨는 한때 아프리카의 곡창지대로 불렸지만 2000년대에 지도자들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산유국 중 하나다. 2018년에 파산과 구테타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짜 돈을 찍어내고 있다. 교훈. 거의 모든 사례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 가짜 돈을 찍어낸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않다. 현대 미국에서 일어난 현금 강탈의 사례. 약속. 1944년에 미국 달러는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세계의 준비통화가 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브레튼 우주 협정에 근거하여 달러와 금을 등가로 교환해 주겠다고 전 세계에 약속했고 그 약속과 함께 미국 달러는 최초의 국제통화가 되었다. 전 세계적인 현금 강탈이 가능해진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적과의 거래.
1950년대에 과거의 적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폭스바겐과 도요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수입량이 늘수록 더 많은 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깨진 약속. 1971년에 근본이제의 폐지는 1944년에 한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였다. 리처드 닉슨이 약속을 깨뜨린 것은 미국에서 금이 더 이상 반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역사는 닉슨이 거짓말장이임을 밝혀냈고 그의 별명은 교활한 딕이 되었다. 닉슨은 그가 왜 약속을 깨뜨렸는지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만일 닉슨이 달러와의 금태환 약속을 지켰다면 근본이제는 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것이다. 미국은 수출량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낸 데 대한 벌을 받았을 테고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했을 것이며 금은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고학력 엘리트들은 자본주의를 죽였고 공장들은 문을 닫고 일자리는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미국을 떠나갔다. 근본이제가 무너진 것은 고학력 엘리트층이 돈을 마구 찍어내 세상의 돈을 빼먹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이다. 버키 플러의 표현을 빌자면 그런치, 즉 보편적 총현금 강탈, 이것을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비지된 달러. 1971년에 달러는 미국 납세자들의 차용 증서가 되었다. 미국은 폭스바겐과 도요타에 대한 대금을 차용 증서로 지불하기 시작했다. 닉슨은 근본이제의 폐지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대통령직에서 사임했고 근본이제를 되살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착취에 앞장선 엘리트들.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돈 찍어내기 계획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부자들은 슈퍼 부자가 되었고 중산층과 빈곤층은 더욱 가난해졌다. 스티븐 브릴은 이렇게 썼다. 최근 많은 미국인들이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 부유국이 이렇게 금간도로와 소득 불균형, 극심한 양극화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정부를 가진 곳이 되었을까? 나도 지난 2년간 그 대답을 찾으려 무단히 애썼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아이러니만을 발견했을 뿐이다. 50년 전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핵심 가치들이 이제는 미국을 추락시키고 있다. 풀러 박사도 강의 중에 정확히 이 점을 경고한 바 있다. 내가 참석했던 3번의 강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풀러 박사는 가문의 부를 상속받은 부자들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중산층과 빈곤층의 똑똑한 학생들에게 엘리트 고등교육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베이비붐 세대의 고학력 엘리트 학생들은 그들 그런치가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이 되었다. 브릴은 1960년대에 선택받은 똑똑한 중산층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그 중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와 제닛 옐런도 있었다. 버키 플러도 옛 가문의 부를 물려받은 전통적인 백인 귀족 부유층이었다. 그는 가문의 4대째로 밀턴 아메리카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4대째 하버드대에 입학했지만 졸업하지는 못했다. 존 케네디 대통령과 조지 부시,
및 롬니 의원은 모두 하버드와 예일대를 졸업했고 미국의 백인 귀족 가문 출신이며 상속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불일은 동료들, 즉 중산층과 가난한 집 출신의 고학력 엘리트들이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음을 눈치챘다. 따라서 그들은 부자가 되려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와 똑같은 근성과 의지를 발휘해야 했다. 그런 불굴의 의지와 근성을 이용해 그들은 월스트리트와 대기업, 법률회사에 침투했다. 불일은 자신처럼 가난하거나 중산층 집안 출신의 엘리트들이 똑같이 가난하거나 중산층 미국인들의 경제적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일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의 동료들은 미국 경제계에 침투하여 저임금 국가들과 경쟁하는 대신 일자리를 해외로 수출했다. 법률사무소를 인수한 변호사들은 무력한 빈곤층이나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 일했다. 월스트리트는 새로운 진짜 자산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공학과 가짜 자산을 만들었다. 교육계의 엘리트 계급은 미국식 예외주의보다 사회공학에 초점을 맞추고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게 가르치는 데 치중했다. 그들은 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만드는 한편 그들의 자식들은 무사히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다녔던 예비학교에 보내고 명문학교에 입학시켰다. 간단히 말해 엘리트 계급의 엘리트 아이들은 빈곤층과 중산층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고급 교육을 받았다. 스티븐 브릴은 이 모든 것이 근면성실하게 노력해 성공을 거둔 자신과 같은 이들이 일으킨 문제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승리를 강화하고 견제력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을 압도하고 흡수했으며 그 뒤에는 사다리를 끌어올려 다른 이들이 성공을 나눠 갖거나 감히 그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점차 숙련된 솜씨로 그들의 승리를 제한하는 방호책을 무너뜨리고 정치 지형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억누름으로써 그들이 보다 큰 공동체에 미친 피해와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해자로 둘러싸인 나라를 만들었다. 플러도 자이언트 그런치와 강의에서 스티븐 브릴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미국을 안쪽에서부터 집어삼키는 야심찬 고학력 엘리트들에게 둘러싸인 앞잡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아름다울까? 1971년은 전 세계 사람들의 부를 등쳐먹는 현금 강탈이 시작된 해였다. 그의 달러는 더 이상 금과 교환할 수 없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돈이 되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현금 강탈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풀러의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도 없다. 물론 돈을 찍어내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다. 가짜 돈을 찍어냄으로써 생긴 좋은 일들도 많다. 가짜 돈을 위해 일하는 수십억 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발명품, 개선된 주택 보급과 의약품, 소비자 상품과 첨단 기술을 개발해냈다. 엘리트 집단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건강과 부를 빨아먹고 있을 때도 이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효과를 거둔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1971년에 시작된 현금 강탈도 결국 실패할 것이다.
가짜 돈을 찍어내어 시작된 파티는 곧 파장을 앞두고 있고 남는 것은 끔찍한 숙취뿐이다. 인구의 1%가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다른 수십억 명은 더 가난해졌고 앞으로도 더 가난해질 것이다. 현재 수백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앞두고 있는 은퇴 후의 삶은 그리 아름답지 않다. 많은 이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가짜 돈을 위해 일하고 가짜 돈을 저축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2018년 6월 23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자. 미국의 시한폭탄. 미국인들이 기존 세대보다 악화된 재정 상태로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다. 기존 세대, 즉 2차 세계대전 세대는 여생 동안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급여형 연금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금융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확정급여형 연금이 전문적인 관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가 중단되었다. 기업은 직업을 고용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확정급여형 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오늘날 퇴직 후 평생 일정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요즘에는 확정급여형 연금을 받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마저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공무원들은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연금을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금 확정형 연금이 문제에 봉착한 이유는 투자 수익률을 7.5%로 높게 설정을 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금 혜택자들이 70살 이후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은 베이비붐 세대가 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시장이 항상 예측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다 꽤 걱정스러운 숫자와 사실까지 합쳐보자. 현재 매일 약 10,000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가 80세에 이르러 더 많은 건강보험과 치료비가 필요해지는 순간 재정적 재앙이 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가 파산하는 순간 말이다. 주식시장에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 1974년 수백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합류하자 퇴직연금 비용을 삭감하기 위한 근로자 퇴직소득소장법, 일명 엘리사가 도입되었다. 몇 년 뒤에는 최초의 400일 K, 즉 확정기여형 연금이 탄생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금융교육이 전무한 채로 스스로 전문적인 자산 관리인이 되어야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확정기여형, 즉 DC연금은 노동자가 기여한 금액만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운이 나빠서 혹은 모아둔 돈이 전부 소진되어 DC 계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은퇴자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교육비가 상승하면서 50대나 60대는 성인이 된 자녀들과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종종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는데 이는 자식과 부모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 현재 미국에서
60에서 69세 사이의 인구가 진 부채는 총 2조 달러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가 7,5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액수다. 내가 아직 어린 꼬마였던 1980년대는 오직 투기꾼만이 주식시장에 투자했다.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투자처는 채권시장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는 주식시장에 판돈을 거는 도박꾼이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예금과 채권의 금리가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률을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도박꾼이 되어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앞서 봤던 다우존스 지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다우존스는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투자 수익을 바라는 가짜 돈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 누구는 15억 달러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지, 베이비붐 기사 옆에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적혀 있다. 샤오미 CEO가 150달러의 감사 선물을 받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기업 가치 700억 달러 돌파를 앞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가 창립자 겸 경영인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다. 150억 달러에 달하는 제한 없는 주식으로 이는 전 세계 기업 역사상 최대액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가짜 돈을 찍어내는 행태가 번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역사는 가짜 돈을 찍어대는 행위가 결국 가짜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가난과 빈곤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로마 제국,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과 현대의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가짜 돈을 찍어내는 것은 지속 가능한 번영을 창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항상 경제 공황과 혁명, 전쟁 혹은 그 세 가지를 전부 합친 형태로 나타났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탄광 속 카나리아와도 같다. 한때 가장 부유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은 은퇴 후에 비난한 삶을 살고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가짜 돈의 실패를 감지하는 카나리아다. 1971년에 역사상 최대의 가짜 돈 찍어내기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끝날까다. 진짜 금융교육은 돈이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